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내용들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통 북한이 도발을 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역대 사상 최고의 결의안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과거에 지난 8월에 했던 거에 틈새를 메우는 형태의 대북 제재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큰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죠. 유류 제재를 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북한의 달러박스라고 했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2년 내에 모두 회원국들이 방출시킨다. 그러니까 북으로 다 돌려보낸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갖는 단기간의 효과는 금방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2년 동안 회원국들이 준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단 대북 제재안이 통과가 된 만큼 과연 그럼 이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게 얼마나 압박이 갈 것이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가장 관심인데요. 일단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좀 일단 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정제유 그러니까 원유 중에서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휘발유라든가 석유, 경유, 나프타라든가 여러 가지 등질유라든가 분류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유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제유를 제한했다. 지금 현재 한 200만 배럴 정도의 북한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 한 1년에 한 450만 배럴 정도 했는데 제재 이전에 그러니까 2006년 이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 핵실험 이전 단계는 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 줄었죠. 그럼 200만 배럴이 지난 8월 제재 결의안 237호에 따라서 200만 배럴로 줄었는데 이번에 다시 함으로써 이것이 50만 배럴로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재 이전에 450만 배럴을 하면은 거의 90% 10분의 1 가량으로 감소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석유나 휘발유를 정제하는 북한 역시 평북 정주에 이 정제 공장이 있는데 오늘 유엔 안보리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입니다. 연료가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라는데 이 탄도미사일의 연료를 바로 이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제품에서 정제를 하는데 미국 역시 자사 위주로 하고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연료 개발할 때 우리만의 기술을 갖습니다. 이것이 제한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탄도미사일이 유사시에 북한이 발사했는 비축 연료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몇 단계를 읊으면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당장 북한으로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 올 수 있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석탄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수로 돌리기 때문에 북한 내부고 올겨울에 대해서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좀 추위를 견디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북한 평양 같은 데의 주유소, 연유소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연유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석유값이 의외로 굉장히 과거보다 치솟지 않았다라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이 장기화됐을 때 북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동차 개솔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 제한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거는 앞서 언급했던 근로자 부분. 이것이 갖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 유엔 보고서 하면은 한 46개 나라에 4만 5천 혹은 많게는 10만 명 정도 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해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많게는 1년에 한 우리 돈으로 한 5,400억 정도 외화벌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외화벌이가 우리처럼 해외 근로자들을 그 가정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은 당에 상납하는 70%요? 거죠. 그래서 과거 태영어전공사도 외교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장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통치자금 혹은 나아가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년 후에
유엔 회원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는 2년 뒤부터는 지금 맥시멈 제가 5,4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에 그 중앙당의 그 북한의 집권 세력의 통치 자금이 사라지고 고갈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협의할 때는 12개월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이견을 제서 24개월로 늘었다. 그러면 왜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을까요? 사실은 네. 해외 근로자가 러시아에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특히 극동개발 부분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나름대로 어떤 자기네 국내 기업들의 어떤 유예 기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24개월로 늦췄고 이 부분을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번에 수용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뭐 지금 김주환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뭐 이번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갖고 핵심이 일단 유류 제재 그리고 뭐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 송환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자세히 쪼개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유류 제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그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90% 정도 줄였고요. 하지만 원유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크게 뭐 줄였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원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화성 15형 발사했을 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 당국은 이 부분에서 중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최악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어떤 중국이 그 돈을 받고 북한에 석유를 수출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우리처럼 이렇게 유조선 형태로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 송유관 형태로 오는데 중국 헤이룽장 성룡강성의 따징 유전지대에서 오는데 이 송유관을 잠글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잠그게 되면은 이 원유라는 건 좀 이렇게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잠그면은 송유관이 파손되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한겨울에 상수도를 동파방지로 해서 어느 정도 틀어놓다라고 하는 그 이치라고 생각.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사실은 원유보다 이건 공적 무역인데 북중 무역은 사실 밀무역 형태가 강합니다. 일부 그 서방이나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은 과거에 지난해 가을에 이 한경북도 지방에서 지난 여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물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물자 지원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생수, 의약품 이런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중장비, 거기에 따른 연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도 얄밉지만 그렇다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하고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검은 형태의 원유 제한을 중국이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대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일단 이번에는 정제유를 뭐 공급량을 줄였고요. 하지만 원유는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이익이나 반대로 아무래도 감축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북한에서 정제유와 원유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하고 그러면 정제유만 줄였을 때도 이게 과연 대북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거든요. 지금 전체로 북한이 1년에 한 뭐 통계가 없어서 하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100만 톤에서 한 150만 톤 그러니까 한 9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이 소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중에 60~70%가 중국산 원유로 들어오고 나머지 30%는 러시아산 정제유. 그러니까 이 정제유하고 원유 차이는 우리가 중동산 석유를 들어오면 우리 여천산업단지나 울산 SK 그 오일 같은 데서 정제를 하죠. 이런 형태죠.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압록강 건너에 평양북도 정주에 북한의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른데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러시아산이라든가 그 이외에 정제유가 들은 것을 얼마나 회원국들이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유엔 결의안에도 일부 그 어떤 해양 차단 부분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사진 몇 장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불법 어선들이 공해상에서 환적 화물 형태로 해서 이런 정제유를 밀거래를 한다. 근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동원되는 상당수의 선박들이 중국 배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소형배들이 위치 추적 감시 장치를 끈 상태에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떤 오늘 안보리 차원에서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국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네. 이거를 지키냐. 그리고 이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유엔 그 대북제재위원회라고 상설기구가 있거든요. 네. 안보리 산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해 당사국이니까 분기별로 굉장히 충실하게 제출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회원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굉장히 게을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10번째 제재를 단행했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그동안의 9번째 제재가 네.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반대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관건은 이제 회원국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을 하느냐로 봐야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또 관심사가 아직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이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북한도 어떤 김정은이 지금 오늘절에 이틀째 북한의 가장 기본 노동당의 조직인 당 세포대에 이틀째 참석하고 했으니까 그런 일정이 끝나면 북한의 공식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의 북한의 반발 형태에 담은 도발을 보면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비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북 제재를 하면은 자신들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도발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 때는 이런 도발 카드가 먹혔습니다. 도발 카드가 네. 먹혔다라는 건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보상 형태로 해줬어요. 그런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앞서 제가 지금까지 제재가 10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데 올 들어서만 4번째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이 이 채택이 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일단은 과거의 패턴상 보면은 상응하는 도발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도발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동해상에서 추가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하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화성 15형 형태로 해서 ICBM급을 추가 시험 발사한다라든가 또 다른 그다음에 지금 아직 탄도미사일 중에 노출 안 된 것이 화성 14형이 어떤 모델이냐라는 것이 아직 발사를 안 했고 네. 이런 부분이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갖는 여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린 당장 내년 2월부터 평창 올림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든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든 정세적 구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고 그 일환으로 하나면은 하나로 한미연합훈련을 겹치지 않게 연기하는 방법. 물론 전제가 있었죠. 북한이 어떻게 태워져 나온 것이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로서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인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한 배경에는 북한의 도발이 일단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제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촉각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여쭤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정을 좀 우리가 해보면은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북한 당국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그 주판을 열심히 전자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네. 일단 도발을 한다라면은 앞서 패턴 그 자기들이 어떤 반발 심리로 하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걸 지금까지는 잘 알았죠.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난 그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를 김정은이가 국가 핵무력 완성 단계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네. 자기들은 이제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다. 그래서 내년 주목되는 부분이 내년 신년사에서는 국면전환, 평화공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어떤 과거 형태의 고강도 도발 유형보다는 말로 이 성명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놓고 아마 평창올림픽이나 그 이후에 3월에 개최되는 패럴림픽까지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라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서는 뭐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은 반반이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북한 조선중앙TV를 계속 관찰하고 왔는데 네. 아직까지 입장변 어떤 성명 내용에서 북한의 뉴스라든가 북한 아나운서들 멘트 중에서 이 대북 제재 관련한 그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북한 이거는 달리 말하면 북한 당국자들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이제 저희로서는 평창 올림픽이 아무래도 관심사고 또 지금 김주환 기자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북한도 지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보고 있을 거다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북한의 앞으로의 입장 발표 그리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김주환 전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